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세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서구의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에 2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잡고 소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문화 수준이나 인구 등의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서구와 아시아의 수준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리어 동아시아의 과학 수준이나 민도가 훨씬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 짧은 200년 동안에 정해진 수준이 지금까지도 나라들의 삶과 경제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유럽 쪽 사람들을 서구 선진국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 잘 나갔던 나라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항해 시절에 그 간접적 피해 국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들고 왔던 주 무기 있죠. 조총. 그것도 알고 보면 포르투갈 애들이 팔아먹은 거거든요. 대항해 시대 뒤차 탔던 프랑스에게 라오스가 먹힌 것도 그렇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해서 식민지를 극복하고 식민지를 만들러 다녔던 나라고, 미국 때문에 개항을 했던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튼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우리보다 먼저 배 타고 돌아다닌 결과로 지금까지도 별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아시아 사람들 무시하고 알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차이는 한 끗밖에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해 시절 이후로 정해진 헤게모니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어려운 걸 해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똑똑하고 섬세하고 저력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많은 기초적인 과학 기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 혹은 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지도는 지금으로 치면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단순히 지역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본다면 기후, 문화, 문명, 환경, 인종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 지도를 들고, 나침판 들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남아메리카 이런 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식민지화 시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럽 애들은 우리보다 잘난 것 딱 하나, 지도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책이나 그림에 이렇게 기념사진, 기념 그림 이런 거 보면요, 항상 한 곁에는 지도가 있든지 지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사진에 지구본 혹은 지도를 많이 넣고 찍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하면서 수정해 나간 것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겠지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방에 지구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지구본은 아니더라도 세계 지도를 붙여놓은 유일한 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에 전쟁하러 가시고 일하러 가시고 그리고 외국에 가셨지만 직접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다닌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계 지도를 사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들도 신학기에 받은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사랑했던 책이 바로 사회과 부도였습니다. 그 책은 틈만 나면 뒤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 지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지리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나라들 위치와 이름은 잘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나라 지리도 잘 모릅니다. 나라 이름은 알아도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손에 꼽힐 만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도를 잘 못 봅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꼈냐면, 빈티한 택시 기사들이 구글 맵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정말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콜을 부르는 곳의 위치를 정말 못 찾아옵니다. 택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택시를 타실 계획이면 가능한 큰 길로 가시고, 택시가 운행 중일 때는 스스로도 구글맵 켜고 내비 따라 기사가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정확하게 가도록 말을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같이 방향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방향 관련 라오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봐도 헤매고 못 찾아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사실은 아니나 어릴 때부터 지도에 관해 친숙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도를 잘 못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도 지리에 관한 무관심 혹은 무지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여행을 가나 일단 그 나라 땅에 가면 그 나라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비교적 비싸고 좁은 나라에 살다 보니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살다 보니 역시 인구가 얼마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라오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라오스의 지리와 특별한 도시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넓이가 23만 7천 제곱킬로미터 조금 안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현재 대한민국 땅이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합치면 22만 3천이니까 한반도와 사이즈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큽니다. 라오스 국토의 70%가 산악지방입니다. 경작지는 전체 국토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지 비율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국토 대비 도시 면적이 4.3%니까 20배나 작다는 말이 되겠죠. 인구수가 적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지가 상대적으로 적긴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산은 시엔쿠앙 주에 있는 비아산입니다. 높이가 2819m이니까 2744m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라오스에 있습니다. 라오스 평균 산의 높이가 1000m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평균 산의 높이는 600m입니다. 산지가 많고 또 고산지대가 많다는 말이 되겠죠. 라오스의 대부분이 소위 고산지대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콩강은 라오스를 가로지르는 주요 강으로 라오스에서는 길이는 약 1800km입니다. 메콩강은 전체 길이가 4350km입니다. 라오스는 이 강의 주요 흐름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산이 깊으니 당연히 메콩강을 제외하고도 긴 강들이 있습니다. 이 강을 통해서 50군데 가량의 수력발전소가 있고 이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는 라오스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메콩강을 제외한 주요 강은 남탄 450km, 남우아오 154km, 남끝 450km, 남빈 270km 정도 됩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500km 초반인데 이에 비해 메콩강을 제외하면 길이가 짧고 방향은 대부분 메콩강 쪽으로 흘러가서 메콩강과 합류를 합니다. 역시 메콩강은 이름 그대로 어머니의 강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5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2130km, 가장 길고 다음이 태국이 1845km, 캄보디아와 중국이 541km, 505km입니다. 미얀마와도 235km 정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는 말입니다. 라오스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길이가 1650km입니다. 한반도가 1000km 정도 되니까 한 배 반이 넘네요. 폭은 가장 넓은 곳은 483km이고 가장 좁은 곳은 14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넓은 곳인 300km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좁은 폭은 130km이니까 어떤 것 좀 좁은 곳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한 개의 특별시인 비엔티안 캐피탈, 비엔티안시와 17개의 주와 한 개의 특별자치구가 있습니다. 주가 우리나라로 치면 도 정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비엔티안주는 퀭위엥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큰루앙이라고 불리는 비엔티안 특별시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비엔티안시는 라오스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라오스의 주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주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으니 대표적인 주 몇 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기도 같이 수도 근처에 있는 주가 퀭위엥짠입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가 라오스 최대 액티비티를 즐기는 광비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엔티안 캐피탈과는 이름이 같지만 비엔티안 시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횡 루앙파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 시가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사원과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횡 참파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크메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메콩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과 힌두교 사원이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팍세는 메콩강에 4,000여 개의 섬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횡루앙남타는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 북부 산악지병입니다. 특히 여기는 나무와 보호구역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트레킹, 자연 탐험, 소수민족 마을 방문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도는 주 이름과 같은 루앙남타시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린다면 횡시엔코항입니다. 주도가 원래는 무앙푼이었는데 미군의 폭격으로 지금은 폰사바니 주도입니다. 시엔코항 주에서 유명한 곳은 항아리 병원입니다. 항아리 병원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 항아리들이 흩어져 있으며 항아리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항아리는 높이 3m, 무게가 6톤에 달합니다. 항아리들은 주로 3개의 주요 지역, 즉 병원 1, 2, 3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수십 개의 항아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의 정확한 기원과 용도는 아직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항아리들이 고대의 제사나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항아리 병원은 라오스 내전 동안 폭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으로 현재도 이 지역에서 미폭탄과 지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항아리 병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발물과 지뢰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들 중에 하나는 저기 비엔티안에 있는 호파키오 사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땅과 산과 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흘러넘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라오스를 은둔의 나라라고 했을 만큼 라오스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라오스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라방을 대부분 여행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라오스의 명소가 개발되면 또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가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문화적, 언어적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땅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민족의 라오스 사람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라오스 헌법에 다민족 국가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에는 라오족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49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 다민족 국가 라오스는 인종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까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라오스의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했었습니다. 이런 구분 방법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라오스에 정착된 구분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행정부는 민족적 구분을 강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감정이 있다면 라오스는 민족 감정을 이 프랑스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라오스 민족 그룹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잘게 나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라오스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오스에서 라오룸, 라오텅, 라오숭이라는 용어로 민족을 구분하는 체계는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명확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오룸입니다. 라오룸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라오스의 주류 민족을 형성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며 라오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과 저지대에 거주하며 라오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 라오텅은 라오스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민족 그룹입니다. 이들은 중간 고도 지역, 즉 산지와 고원에 주로 거주합니다. 라오텅은 몬 크메르족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숭입니다. 라오숭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몽족과 야오족은 라오스 북부의 고산지대에 주로 거주하고 이들은 전통 의복과 축제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라오숭 또한 티베트 버마족에 속하는 아카족, 라오족, 리수족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합니다. 이 이외에도 라오스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도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문화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분입니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더욱 세분화한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 구분한다고 해도 그 구분 자체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사는 지역에 따라 세 부류의 민족으로 나눈 것이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오스 민족들의 언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족은 라오어를 사용하며 라오스의 공식 언어이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이용합니다. 라오족은 라오스의 주류 민족 그룹이고 정치와 교육 그리고 미디어에서 라오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몬 크메르족입니다. 몬 크메르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무족이 있습니다. 카무라 그러기도 하고 크무로 그러기도 하고 이 언어들은 주로 산지와 고지대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라오스와 크무족의 실제 언어 차이점이 있느냐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오 야오족입니다. 몽족과 야오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어와 야오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고산지대에 거주하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설날이 라오족은 4월인 것에 반해서 몽족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걸쳐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버마족입니다. 아카족, 라후족, 라수족 등 소수민족이 여기에 포함되고 티베트 버마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족들은 주로 북부 고산지대에 거주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라오스 국민들의 실제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까? 그에 앞서서 민족 간의 갈등이 시작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민족 간의 차별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식민 정부는 일부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우대하거나 차별하면서 민족 간의 분열을 촉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20세기 중반에 인도차이나 전쟁과 라오스 내전 이런 것들이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민족 간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나라의 헌법에도 모든 라오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성별, 신념 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민족 통합 정책을 위해서 장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교육, 의료,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민족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통합이 진전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는 평등하나 라오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민족적 차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차별과 골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거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산 지역처럼 외지고 검전한 곳에 사는 민족들, 물리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외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오늘은 라오스가 다민족 국가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으나 다민족, 다문화 국가 라오스에 잠깐 여행을 오시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 혹은 비엔티안에만 있는다면 다양한 민족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외모로 봐서도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혹시 라오족이 아닌 라오스인을 만난다면 그 라오스 여행은 큰 경험이자 즐거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동남아시아 날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사계절이 있나요?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는 많이 덥나요? 등등 여행을 오시든 안 오시든 날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들은 모든 날씨에 대한 생각을 사계절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용어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 라오스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날씨가 우기, 건기 정도 있는 것은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이런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거주하기 때문에 라오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 열대라는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온도의 기준은 주로 기온의 연중 변화에 기반합니다. 일정한 고온을 특징으로 합니다. 열대 지방은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3.5도와 남위 23.5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라오스는 북위 14도에서 북위 23.5도에 걸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최북단이 열대지방의 끝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열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25에서 30도 정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35도를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에서는 연중 온도 변화가 적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인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며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열대지방의 기온은 연중 따뜻하거나 덥게 유지되며 극단적인 추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대지방에서는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생태계와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온도뿐 아니라 강수량과 계절풍이 기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열대 몬순기후나 열대 우림기후에서는 특히 강수량이 많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열대지방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추운 겨울 없이 비교적 일관된 고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오스는 열대 우림기후가 아니라 열대 몬순기후에 속합니다. 열대라는 말은 알았으니 몬순이라는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순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마우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계절이나 계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몬순은 계절풍을 의미하는 기상 용어입니다.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바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몬순은 주로 바다와 대륙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몬순은 특정 지역에서 뚜렷한 우기와 건기를 가져오는 주요 기상 현상입니다. 여름 몬순과 겨울 몬순으로 구분이 됩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지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입니다. 이 기후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뚜렷하고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죠.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주로 열대 지방에서 발생을 하며 특히 인도양과 대서양 주변에서 잘 나타납니다. 라오스의 서쪽으로 태국을 넘어가면 인도양이니까 라오스는 인도양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대 몬순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다와 대륙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여름 동안 동남아시아의 대륙은 태양열에 의해서 빠르게 가열이 되고 바다는 대륙보다 천천히 가열이 됩니다. 이로 인해 대륙 위의 공기가 빠르게 데워져 상승하게 되고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바다에서 대륙으로 습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 습한 공기가 대륙에 도달하면서 강한 비를 동반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이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바다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대륙 위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다 위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대륙에서 바다로 이동하게 되어 건조한 건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태양의 남북이동,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이 북반구로 향하면서 동남아시아 대륙을 강하게 가열을 하고, 겨울에는 남반구로 향하면서 바다와 대륙의 온도차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여름 몬순과 겨울 몬순이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도 근처에서 강한 태양 복사 때문입니다. 동아시아는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연중 태양으로부터 강한 열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가 빠르게 가열되고 상승되면서 대규모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 순환은 몬순 현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히말라야 산맥 영향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몬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맥은 겨울철에 차가운 북쪽의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며 여름철에는 북쪽으로부터의 습기를 유지시켜 강한 여름 몬순을 일으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몬순의 경로와 강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인도에서부터 호주까지 열대 몬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양순환 현상도 몬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태양의 해수온도가 변동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몬순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우기와 건기의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강한 몬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대 몬순 기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연중 기온이 높고 평균 기온이 보통 25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계절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절이 구분이 뚜렷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기와 건기의 뚜렷한 구분입니다. 우기는 몬순 계절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올 때 많은 비를 가져오는 시기로 여름철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기는 반대로 겨울철에는 계절풍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습기가 적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풍의 영향입니다. 계절풍, 몬순의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는 현상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며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라오스가 속한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기 속하며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등과 남미의 브라질 북부 그리고 호주 북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인도는 열대 몬순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매년 여름에 몬순 우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강수량은 매우 많고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라오스의 열대 몬순 몬순은 어떨까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는 라오스는 연중 기온이 높으며 평균 기온이 25에서 30도 정도입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는 기온이 35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스의 기온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계절에 따라 몬순 풍향이 바뀌면서 강수량과 날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기는 대체로 5월에서 10월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몬순 바람이 습기를 가져와 폭우가 잦습니다. 우기에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비가 내릴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홍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 같은 지역에서는 우기 동안 강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건기는 대체로 11월에서 4월까지 지속되며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날씨가 건조합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교적 시원한 편으로 라오스에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로 여겨집니다. 3월에서 4월은 가장 더운 시기로 기온이 40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우 건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직접 접하지 않지만 인근 국가들이 발생하는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남서 계절풍이 우기에 많은 비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라오스는 강수량이 높은 여름철 우기와 건조한 겨울철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라오스의 농업은 몬순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벼농사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 재배됩니다. 벼는 우기 동안 물을 충분히 공급되어 잘 자라며 수수는 건기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관광은 건기, 특히 11월에서 2월 사이에 라오스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없고 날씨가 시원하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여행이 쾌적합니다. 반면 우기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역 여행에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뚜렷한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을 합니다. 우기에는 강수량이 많아 식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건기에는 물 부족에 견디는 능력이 중요한 생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대체로 물을 잘 저장하거나 계절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자생하는 대표 식물들은 대나무는 열대 몬순 기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벼입니다. 벼도 잘 자라고, 세 번째는 가구 같은 데 만드는 거 티크 나무 있죠. 이것도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 나무, 그리고 바나나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꽁차 아시죠? 꽁차 안에 들어가는 그 타피오카 있죠. 타피오카 보통 카사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버블티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나무도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의 집들은요, 대부분 집이 고상식, 1층은 비어 있고 2층은 2층에서 사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지붕도 쏟아지는 비를 막아야 되고 하니까 경사진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처마도 넓고 차양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도 자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지금은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자연 환기 시스템에 의존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대 몬순 기후와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 그리고 라오스 가옥 구조가 거기에 딸려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오스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문화적, 언어적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땅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민족의 라오스 사람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라오스 헌법에 다민족 국가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에는 라오족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49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 다민족 국가 라오스는 인종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까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라오스의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했었습니다. 이런 구분 방법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라오스에 정착된 구분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행정부는 민족적 구분을 강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감정이 있다면 라오스는 민족 감정을 이 프랑스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라오스 민족 그룹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잘게 나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라오스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오스에서 라오룸, 라오텅, 라오숭이라는 용어로 민족을 구분하는 체계는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명확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오룸입니다. 라오룸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라오스의 주류 민족을 형성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며 라오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과 저지대에 거주하며 라오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 라오텅은 라오스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민족 그룹입니다. 이들은 중간고도지역, 즉 산지와 고원에 주로 거주합니다. 라오텅은 몬 크메르족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숭입니다. 라오숭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몽족과 야오족은 라오스 북부의 고산지대에 주로 거주하고 이들은 전통 의복과 축제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라오숭 또한 티베트 버마족에 속하는 아카족, 라오족, 리수족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합니다. 이 이외에도 라오스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도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문화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분입니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더욱 세분화한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 구분한다고 해도 그 구분 자체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사는 지역에 따라 세 부류의 민족으로 나눈 것이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오스 민족들의 언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족은 라오어를 사용하며 라오스의 공식 언어이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이용합니다. 라오족은 라오스의 주류 민족 그룹이고 정치와 교육 그리고 미디어에서 라오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몬 크메르족입니다. 몬 크메르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무족이 있습니다. 카무라 그러기도 하고 카무로 그러기도 하고 이 언어들은 주로 산지와 고지대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라오스와 크무족의 실제 언어 차이점이 있느냐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오 야오족입니다. 몽족과 야오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어와 야오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고산지대에 거주하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설날이 라오족은 4월인 것에 반해서 몽족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걸쳐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버마족입니다. 아카족, 라후족, 라수족 등 소수민족이 여기에 포함되고 티베트 버마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족들은 주로 북부 고산지대에 거주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라오스 국민들의 실제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까? 그에 앞서서 민족 간의 갈등이 시작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민족 간의 차별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식민 정부는 일부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우대하거나 차별하면서 민족 간의 분열을 촉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20세기 중반에 인도차이나 전쟁과 라오스 내전 이런 것들이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민족 간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나라의 헌법에도 모든 라오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성별, 신념 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민족 통합 정책을 위해서 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교육, 의료,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민족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통합이 진전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는 평등하나 라오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민족적 차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차별과 골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거겠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고산 지역처럼 외지고 험준한 곳에 사는 민족들, 물리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외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오늘은 라오스가 다민족 국가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으나 다민족 다문화 국가 라오스에 잠깐 여행을 오시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 혹은 비엔티안에만 있는다면 다양한 민족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외모로 봐서도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혹시 라오족이 아닌 라오스인을 만난다면 그 라오스 여행은 큰 경험이자 즐거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동남아시아 날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사계절이 있나요?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는 많이 덥나요? 등등 여행을 오시든 안 오시든 날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의 환경 속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들은 모든 날씨에 대한 생각을 사계절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용어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 라오스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날씨가 우기, 건기 정도 있는 것은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이런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거주하기 때문에 라오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 열대라는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온도의 기준은 주로 기온의 연중 변화에 기반합니다. 일정한 고온을 특징으로 합니다. 열대 지방은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3.5도와 남위 23.5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라오스는 북위 14도에서 북위 23.5도에 걸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최북단이 열대지방의 끝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열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25에서 30도 정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35도를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에서는 연중 온도 변화가 적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인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며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열대지방의 기온은 연중 따뜻하거나 덥게 유지되며 극단적인 추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대지방에서는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생태계와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온도뿐 아니라 강수량과 계절풍이 기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열대 몬순기후나 열대 우림기후에서는 특히 강수량이 많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열대지방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추운 겨울 없이 비교적 일관된 고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오스는 열대 우림기후가 아니라 열대 몬순기후에 속합니다. 열대라는 말은 알았으니 몬순이라는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순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마우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계절이나 계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몬순은 계절풍을 의미하는 기상 용어입니다.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바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몬순은 주로 바다와 대륙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몬순은 특정 지역에서 뚜렷한 우기와 건기를 가져오는 주요 기상 현상입니다. 여름 몬순과 겨울 몬순으로 구분이 됩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지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입니다. 이 기후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뚜렷하고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죠.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주로 열대 지방에서 발생을 하며 특히 인도양과 대서양 주변에서 잘 나타납니다. 라오스의 서쪽으로 태국을 넘어가면 인도양이니까 라오스는 인도양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대 몬순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다와 대륙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여름 동안 동남아시아의 대륙은 태양열에 의해서 빠르게 가열이 되고 바다는 대륙보다 천천히 가열이 됩니다. 이로 인해 대륙 위의 공기가 빠르게 데워져 상승하게 되고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바다에서 대륙으로 습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 습한 공기가 대륙에 도달하면서 강한 비를 동반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이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바다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대륙 위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다 위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대륙에서 바다로 이동하게 되어 건조한 건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태양의 남북 이동,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이 북반구로 향하면서 동남아시아 대륙을 강하게 가열을 하고, 겨울에는 남반구로 향하면서 바다와 대륙의 온도 차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여름 몬순과 겨울 몬순이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도 근처에서 강한 태양 복사 때문입니다. 동아시아는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연중 태양으로부터 강한 열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가 빠르게 가열되고 상승되면서 대규모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 순환은 몬순 현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히말라야 산맥 영향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몬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맥은 겨울철에 차가운 북쪽의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며, 여름철에는 북쪽으로부터의 습기를 유지시켜 강한 여름 몬순을 일으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몬순의 경로와 강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인도에서부터 호주까지 열대 몬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양순환 현상도 몬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태양의 해수 온도가 변동하면서 동남아시아에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몬순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우기와 건기의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강한 몬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대 몬순 기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연중 기온이 높고 평균 기온이 보통 25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계절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절이 구분이 뚜렷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기와 건기의 뚜렷한 구분입니다. 우기는 몬순 계절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올 때 많은 비를 가져오는 시기로 여름철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기는 반대로 겨울철에는 계절풍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습기가 적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풍의 영향입니다. 계절풍, 몬순의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는 현상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며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라오스가 속한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기 속하며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등과 남미의 브라질 북부 그리고 호주 북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인도는 열대 몬순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매년 여름에 몬순 우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강수량은 매우 많고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라오스의 열대 몬순은 어떨까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는 라오스는 연중 기온이 높으며 평균 기온이 25에서 30도 정도입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는 기온이 35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스의 기온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계절에 따라 몬순 풍향이 바뀌면서 강수량과 날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기는 대체로 5월에서 10월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몬순 바람이 습기를 가져와 폭우가 잦습니다. 우기에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비가 내릴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홍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 같은 지역에서는 우기 동안 강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건기는 대체로 11월에서 4월까지 지속되며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날씨가 건조합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교적 시원한 편으로 라오스에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로 여겨집니다. 3월에서 4월은 가장 더운 시기로 기온이 40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우 건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직접 접하지 않지만 인근 국가들이 발생하는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남서 계절풍이 우기에 많은 비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라오스는 강수량이 높은 여름철 우기와 건조한 겨울철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라오스의 농업은 몬순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벼농사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 재배됩니다. 벼는 우기 동안 물을 충분히 공급되어 잘 자라며 수수는 건기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관광은 건기, 특히 11월에서 2월 사이에 라오스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없고 날씨가 시원하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여행이 쾌적합니다. 반면 우기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역 여행에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뚜렷한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을 합니다. 우기에는 강수량이 많아 식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건기에는 물 부족에 견디는 능력이 중요한 생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대체로 물을 잘 저장하거나 계절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자생하는 대표 식물들은 대나무는 열대 몬순 기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벼입니다. 벼도 잘 자라고, 세 번째는 가구 같은 데 만드는 거 티크 나무 있죠. 이것도 열대 몬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 나무, 그리고 바나나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꽁차 아시죠? 꽁차 안에 들어가는 그 타피오카 있죠. 타피오카 보통 카사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버블티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열대 몬순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나무도 열대 몬순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대 몬순기후 지역의 집들은요, 대부분 집이 고상식, 1층은 비어 있고 2층은 2층에서 사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지붕도 쏟아지는 비를 막아야 되고 하니까 경사진 기붕이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처마도 넓고 차양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도 자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지금은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자연 환기 시스템에 의존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대 몬순 기후와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 그리고 라오스 가옥 구조가 거기에 딸려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오스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